공항에서 휴가 나온 여군에게 몸이나 팔아라 성희롱하며 신체를 만지려던 조폭들.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해병대 3스타 사령관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바다의 짠내가 채 가시지 않은 전투복을 막사 숙소에 벗어던지고 한유진은 꼬박 이틀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숨을 내쉬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방탄조끼의 무게, 관자놀이를 조이던 헬멧의 압박감,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수만 장병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서쪽 바다를 책임지는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직책의 무게에서 벗어난 순간이었다. 그녀의 계급은 중장, 별 3개, 대한민국 해병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 그러나 지금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발층에 선 그녀는 그저 평범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강미 넘치는 한 명의 여성이었다. 후. 짧은 숨을 내쉰 그녀가 챙이 넓은 야구 모자를 푹 눌렀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 질끈 묶은 머리카락, 낡은 백팩과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 방금 전까지 포항 앞바다에서 연합 상륙 훈련을 지휘하며 불호령을 내리던 그 무시무시한 한유진 사령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강철 나비라 불렀다. 전장에서는 강철처럼 냉혹하고 부하들 앞에서는 나비처럼 따뜻하다는 의미였으나 그녀는 그 별명을 썩 좋아하지 않았다. 강철은 녹슬고 나비는 부서지기 마련이니까. 이번 휴가는 사령관 부임 이후 처음으로 얻은 그야말로 단비 같은 휴식이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다. 그것이 제주도든 울릉도든 상관없었다. 꼬르륵. 그때 야속하게도 배에서 신호가 왔다. 하긴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였던가. 그녀는 시선을 돌려 공항 터미널 지하 1층 식당가로 향하는 표지판을 바라보았다. 그래, 비행기를 타기 전에 뭐라도 먹자.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사람들로 붐볐다. 거대한 캐리어를 끈 가족들, 설렘에 찬 얼굴로 제잘거리는 연인들, 분주하게 통화하는 직장인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한유진은 이질감을 느꼈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런 평화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 평화 속에서 단 한순간도 경계를 풀지 못했다. 직업병이라면 지독한 직업병이었다. 식당가는 거대한 푸드코트 형태로 꾸며져 있었다.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즐비한 가운데 한쪽 구석에 가업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한식당이 모여있는 곳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하고 가세요. 김밥, 떡볶이 있습니다. 금방 만들어서 맛있어요. 활기찬 호객 소리. 하지만 유독 한 곳이 눈에 밟혔다. 가장 구석진 자리, 진미분식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건 노부부의 가게였다. 할머니는 묵묵히 김밥을 말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떡볶이 판을 접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가게 앞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고 다른 가게의 활기와는 대조적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흘렀다. 한유진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걸어갔다. 저기 할머니. 김밥 한 줄이랑 떡볶이 1인분 포장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눈가에 경계심이 스쳤다. 아, 네. 금방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다급하게 김밥을 말기 시작할 때였다. 어이 씨발. 오늘따라 파리 새끼들만 꼬이네. 고막을 찢는 듯한 거친 목소리가 푸드코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리가 난 곳은 진미분식 바로 옆 인천가락이라는 이름의 설렁탕 집이었다. 가게 앞 테이블을 점거한 것은 딱 봐도 정상적인 손님으로 보이지 않는 무리였다. 대여섯 명의 사내들. 짧게 깎은 머리, 온몸을 뒤덮은 문신, 값비싸지만 천박해 보이는 명품 옷들.
그들은 이미 얼큰하게 취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사장, 이 개새끼야. 이딴 걸레 빤 물을 설렁탕이라고 팔아?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덩치가 산만 한 사내가 설렁탕 그릇을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다. 뽀얀 국물이 바닥에 튀었고 설렁탕 집 사장이 겁에 질린 얼굴로 달려나왔다. 손님. 무슨 문제라도. 문제가 뭐냐고. 내 대가리가 문제지. 사내가 사장의 멱살을 잡았다. 사장은 중년의 남성이었지만 거구의 사내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무력했다. 우리 공항 상사에서 내놈 가게 관리해주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상납금이 밀렸으면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이따위 존물 같은 걸 국물이라고 내나? 공항 상사. 한유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공항 내 상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자릿세나 보호비를 뜯어내는 조폭 혹은 그에 준하는 양아치 집단임이 분명했다. 마광철 사장님. 제발.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시끄러워 이 새끼야. 마광철이라 불린 사내가 사장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사장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푸드코트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몇몇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촬영할 뿐이었다. 공항 보안 요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마광철은 바닥에 쓰러진 사장을 발로 툭툭 찼다. 야, 박 사장.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오늘까지 밀린 거 그리고 다음 달치까지 2배로. 아니 3배로 안 가져오면 내놈 가게 내일 당장 젓갈 담가버릴 줄 알아. 내년 마누라랑 딸려는. 알지? 우리 애들이 보지 장사하는 데가 많아서 말이야. 인간 말종. 한유진의 머릿속에 4글자가 떠올랐다. 그녀는 김밥을 말고 있던 할머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 역시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들의 다음 타깃은 이 노부부일 것이 뻔했다. 마광철이 침을 퇴 뱉고 일어서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진미분식에 멈췄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한유진을 발견했다. 어쭈? 그의 더러운 입가가 비틀어졌다. 저긴 또 뭐야? 씨발, 오늘 물 좋네. 마광철이 비틀거리며 한유진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부하들도 히히덕거리며 뒤따랐다. 한유진은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떡볶이를 젓던 할아버지의 앞을 가로막듯 반걸음 옆으로 섰다. 그녀의 등 뒤에서 노부부의 겁에 질린 숨소리가 들렸다. 폭풍이 그녀를 향해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마광철이 한유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역한 술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는 위아래로 한유진을 훑어보았다. 편안한 트레이닝복은 오히려 그녀의 탄탄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야, 아가씨 몸매 죽이는데 어디 체육했어? 마광철이 음흉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향했다. 비켜주시죠. 한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정 없이 낮게 깔린 목소리. 하지만 마광철은 그것을 두려움의 표현이라 멋대로 해석했다. 뭘 비켜 이년아. 내가 뭔데. 뒤따라온 부하 중 하나가 거들었다. 형님, 저 여자 저탱이 좀 보십시오. 아주 그냥 트레이닝복 찍고 나오겠습니다. 저런 년이 밤에는 또 얼마나 죽여줄까. 크크크. 야 아가씨. 우리랑 같이 놀래? 저런 늙은이들 떡볶이나 먹지 말고. 오빠들이 공항 호텔 스위트룸에서 제대로 모셔줄게. 응. 마광철이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의 손이 한유진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다. 그때였다. 한유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광철의 손이 닿기 직전 그녀는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반보 뒤로 물러났다. 마광철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마광철이 순간 당황한 사이 한유진이 입을 열었다. 당신들 지금 공항보안법 위반 및 공무집행, 아니 업무방해, 협박, 폭행 혐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당장 그분께 사과하고 여기서 떠나십시오. 뭐?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마광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계집년이 자신에게 명령을 했다는 사실에 이성이 끊어지는 듯 했다.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지금 누군지 알고 지저대? 내 보지는 얼마짜리냐? 구멍 하나에 1,000만 원씩 쳐주랴? 아니면 똥구멍까지 싹싹 핥아줄까? 말만 해, 이 개갈보년아. 오빠가 오늘 너 제대로 쑤셔줄게. 마광철이 포효하듯 소리쳤다. 푸드코트는 이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노부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한유진은 마광철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등 뒤에 노부부에게 물었다. 저 젊은이, 어서 피해요. 저 사람들 인천 신앙만 애들이야.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할머니가 울먹이며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한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마광철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 땀에 젖은 앞머리 아래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깊은 2개의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 눈은 적의 심장을 꿰뚫는 저격수의 눈이었고 수천의 파도를 가르는 전함의 함포와 같은 눈이었다. 마지막 경고다. 벌어지더라. 뭐 벌어지?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저분들께 사과해라. 그리고 내 놈들이 기생하는 공항 상사라는 곳 오늘부로 내가 뿌리 뽑을 테니 그렇게 알아라. 에이, 이게 씨발년이 진짜 돌았나? 마광철이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주먹이 한유진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피해요. 할머니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한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날아오는 주먹을 향해 정면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마광철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너무 가까웠다. 파각. 한유진의 손날이 마광철의 팔꿈치 안쪽 접히는 부분의 신경 다발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인간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급소였다. 마광철의 주먹은 힘을 잃고 한유진의 어깨를 스치지도 못한 채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팔을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다. 이 인연이. 뒤에 있던 부하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한 명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다른 한 명은 발길질을 날렸다. 한유진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다. 머리채를 잡으려던 놈의 손목을 잡아채 그대로 어깨 너머로 넘겼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어깨가 탈골되었다.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동시에 발길질을 날리던 놈의 발목을 다른 발로 걷어찼다. 중심을 잃은 놈이 앞으로 고꾸라지자 한유진은 그의 뒷목을 잡아채 바닥에 처박았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 순식간에 3명이 쓰러졌다. 남은 부하들은 얼어붙었다. 술이 확 깨는 듯 했다. 뭐야? 저 여자? 한유진은 가볍게 목을 풀었다. 그녀의 눈이 팔을 붙잡고 신음하는 마광철을 향했다. 내 놈들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단련된 무적도라는 걸 들어봤나? 무슨 사람 잡는 기술이지. 한유진이 천천히 마광철에게 다가갔다. 마광철은 뒷걸음질 쳤다. 공포였다. 저 여자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오지마. 이 미친년아. 오지마. 그가 겁에 질려 소리치며 뒤로 넘어졌다.
그때였다. 거기까지. 다들 멈춰. 둔탁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대여섯 명의 경찰들이 순식간에 현장을 둘러쌌다. 마광철은 경찰들을 보자마자 아픔도 잊은 듯 얼굴이 환해졌다. 아, 고 반장. 고 반장. 나야 마 사장. 그는 넘어진 채로 손을 흔들며 외쳤다. 이 미친년이 갑자기 와서 우리를 다 때려 눕혔어. 어서 전현 체포해. 당장. 경찰들을 이끌고 온 고 반장이라 불린 중년의 경찰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이름은 고태석. 공항경찰단의 반장이었다. 그는 마광철과 그 뒤에 공항 상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먹고 있던 부패 경찰이었다. 고태석은 바닥에 쓰러진 마광철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멀쩡하게 서 있는 한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아니, 저 마 사장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되긴, 전현이 저 미친년이 우리를 팼다니까. 당장 수갑 채워. 공무집행. 아니, 폭행 현행범이잖아. 고태석이 한유진을 노려보았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여자였다. 체격이 다부져 보이긴 했지만 건장한 남성 넷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당신, 신분증 좀 봅시다. 그리고 당신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고태석이 기계적으로 말하며 한유진에게 다가갔다. 한유진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체포? 좋습니다. 그녀는 백팩을 뒤지는 대신 자신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고태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전화 내려놔요. 한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다. 나다. 한 사령관이다. 고태석이 멈칫했다. 사령관? 무슨 동네 축구 동호회 사령관인가? 아니, 휴가는 취소다. 지금 당장 해병대 헌병단 전원 비상 소집.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대에도 연락해. 합동수사팀 꾸려. 즉각 출동시킨다. 위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공항 상사라는 조폭놈들이랑 여기 공항경찰단 놈들이 유착한 정황이 포착됐다. 내가 지금 그 유착의 증거물인 고태석 반장이랑 대치 중이다. 고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데는 채 3초가 걸리지 않았다. 해병대 헌병단,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대, 합동수사팀, 그리고 한 사령관. 고태석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단 하나뿐인 여성 3스타. 대한민국 해병대를 지휘하는 혹시 성함이. 고태석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물었다. 한유진이 통화를 마친 스마트폰을 내리며 그를 향해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지었다. 해병대 중장 한유진. 해병대 중장 한유진. 그 이름이 고태석의 머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는 다리가 풀려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공항경찰단이 아무리 치안을 담당한다지만 그들은 경찰이었고 저 여자는 군인이었다. 그것도 현역 별 3개의 해병대 사령관. 사령관님. 이게 무슨 오해십니다. 고태석이 허둥지둥 경례를 붙이려다 자신이 경찰임을 깨닫고 어정쩡한 자세로 손을 내렸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번들거렸다. 오해? 한유진이 차갑게 반문했다. 그녀의 시선은 고태석을 넘어 그의 뒤에 서 있는 다른 경찰관들을 향했다. 그들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들 경찰 제복 입고 저런 쓰레기들 뒷배나 봐주는 게 당신들 임무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저런 깡패놈들한테 상납이나 받고 있었다는 소리다. 그게 오해가 아니면 뭐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마광철 저 사람.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입니다. 고태석이 손사래를 쳤다. 시끄럽다. 한유진이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거기 방금 나한테 미친년 갈보년이라고 했던 놈. 그녀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마광철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마광철은 이미 상황 파악이 끝난 듯 덜덜 떨면서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다. 저기, 누님. 아니, 사령관님. 제가 술이 떡이 돼서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내 놈의 더러운 주둥이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한유진의 눈이 번뜩였다. 내 놈들이 저지른 죄는 첫째,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및 폭력. 둘째, 선량한 상인들에 대한 갈취 및 협박. 셋째, 그녀는 고태석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국가 공무원의 부패를 조장하고 이에 결탁하여 국가안보시설인 공항의 질서를 문란케 한 죄. 그리고 넷째, 한유진이 자신의 어깨를 툭툭 털었다. 현역 군인, 그것도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모욕 및 폭행 미수. 내 놈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 거다. 마광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때였다. 와! 푸드코트 저편에서 수십 개의 전투화가 바닥을 내리찍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적이 감돌던 공항 지하가 순식간에 군화 소리로 가득 찼다. 모두 물러서. 헌병이다. 검은색 베레모 헌병 완장을 찬 해병대 헌병단연 군사경찰단 소속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번개같이 달려와 푸드코트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했다. 날카로운 눈빛, 일사불란한 움직임. 방금 전까지의 경찰들과는 차원이 다른 군기가 현장을 압도했다. 사령관님께 경례. 필승. 헌병단장을 필두로 한 대원들이 한유진을 향해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수고한다. 한유진이 가볍게 목례로 답했다. 그녀가 헌병단장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여기 있는 공항 상사놈들 전원 체포해서 해병대 사령부로 압송한다. 저기 저 경찰관 고태석 반장 포함한 공항경찰단 일부도 연행해. 수사에 협조가 필요할 거다. 알겠습니다. 헌병단장이 즉각 명령을 하달했다. 뭐들 하는 거야? 여긴 경찰 관할 구역이야. 군인이 왜 민간인을 체포해? 고태석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헌병단장이 그를 차갑게 돌아보았다. 사령관님에 대한 모욕 및 폭행 미수는 명백한 군 형법 적용 대상이다. 또한 이곳 인천국제공항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군사작전 지역이기도 하지. 우리가 당신들을 체포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그게. 고태석 씨, 당신의 뇌물수수 혐의는 우리가 아니라 저기 뒤에 오시는 분들이 더 관심이 많을 것 같군. 헌병단장의 시선이 헌병대 뒤쪽을 향했다. 그곳에는 수도방 위사령부 특별수사팀이라고 적힌 완장을 찬 더욱 날카로운 눈빛의 군인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민간인, 즉 경찰이나 검찰의 부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대였다. 고태석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데려가. 헌병들이 마광철과 그 부하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다.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그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질질 끌려갔다. 마광철은 끌려가면서도 한유진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제가 다 불겠습니다. 제 위에 더 큰 놈들이 있습니다. 푸른 기획의 백 사장. 아니, 허 의원. 시끄러워 이 새끼야.
헌병이 개머리판으로 그의 복부를 쳤고 마광철은 꺽 소리를 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허 의원. 한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단순한 공항 깡패들의 행패가 아니었다. 정치권까지 연루된 거대한 부패의 꼬리일 수도 있었다. 헌병단장. 저놈 따로 관리해. 혀 깨물지 못하게 입도 막고. 예, 알겠습니다. 소란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푸드코트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유진은 그제야 진미분식의 노부부에게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여전히 겁에 질린 채 그녀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제가 장군님인 줄도 모르고, 피하라고만 하고. 아닙니다. 한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저를 못 알아보신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장군이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 온 거였습니다. 김밥이랑 떡볶이 아직 포장되나요? 그녀의 말에 할머니가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예.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말아드려야지. 할아버지가 황급히 떡볶이를 새로 담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휴가, 그녀의 비행기. 사령관님. 헌병단장이 다가와 보고했다. 방금 부관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사령관님 휴가, 국방부 장관님 직권으로 복귀 명령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사령부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한유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내민 김밥과 떡볶이를 받아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제가 나중에 꼭 다시 와서 먹겠습니다. 오늘은 외상으로 좀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2번 다시 저런 놈들이 2분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제 군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노부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한유진은 헌병대의 경호를 받으며 푸드코트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휴가는 그렇게 단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끝나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푸른 기획 그리고 허 의원. 공항에 작은 독버섯을 뽑아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썩어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떡볶이 꼬치 하나를 입에 물었다. 매콤하고 뜨거웠다. 가자. 사령부로. 충성. 사령관님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한유진이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 사령부의 공기가 팽팽하게 울렸다. 그녀를 맞이하는 부사령관과 참모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방금 전까지 공항에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깡패들을 상대하던 인간 한유진은 사라졌다. 헬기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질끈 고쳐 묶은 그녀는 다시 서해 5도를 수호하는 강철의 사령관으로 돌아와 있었다. 상황실로 이동한다. 헌병단장, 피의자들은? 예, 사령관님. 공항 상사 주범 마광철 외 5명은 사령부 영창에 분리 구금 완료했습니다. 부패 경찰 고태석 외 3명은 수도방 위사령부 헌병대로 이첩, 합동 수사 개시했습니다. 잘했다. 한유진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령부 지하 벙커 거대한 전황판이 빛나는 지휘통제실은 그녀의 복귀와 동시에 깨어났다. 사령관 한유진이다. 지금부터 본 사건을 인천국제공항 방호 태세 및 내부 기강 문란 사건으로 규정, 사령관 직권으로 비상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통제실을 울렸다.
헌병단은 피의자 신문을, 정보처는 공항 상사 및 관련 인물들의 자금 흐름과 배후를 추적한다. 수도방위 사령부와는 긴밀히 공조하되 수사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온다. 일개 조폭 무리가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공항을 안방처럼 드나들며 상인들을 갈취하고 경찰까지 매수했다는 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이건 안보에 구멍이 뚫린 거다. 그녀의 눈이 전황판에 떠있는 인천공항 위성 사진을 꿰뚫었다. 지금부터 이 구멍을 막는다. 시작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쓰자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해병대 사령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시간 뒤 사령부 영창 지하,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특별신문실. 마광철은 두 손이 결박된 채 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까의 만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죽음의 공포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해병대 영창. 들어오기만 해도 오줌을 지린다는 군대 내에서도 가장 혹독하다는 곳이었다. 철컥.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한유진이 들어섰다.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별 3개가 마광철의 눈에는 저승사자의 표식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삼켰다. 한유진은 아무 말 없이 책상 맞은편에 앉아 마광철의 신상 기록 파일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마광철. 나이는 38. 전과 12범. 폭행, 상해, 갈취, 협박. 화려하군. 내 놈이 공항 상사라는 이름으로 인천공항 상인들에게 뜯어낸 보호비가 지난 1년간 확인된 것만 수십억.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마광철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듯이 몸을 숙였다. 제가 죽을 죄를. 사령관님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재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어찌. 시끄럽다. 한유진의 낮은 목소리에 마광철의 입이 얼어붙었다. 내가 내 놈을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나? 한유진은 책상 위로 몸을 숙였다. 얼음장 같은 두 눈이 마광철의 동공을 파고들었다. 너는 지금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여기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 그리고 내 윗대가리들의 죄까지 전부 뒤집어쓰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을 받든가. 이 20년. 둘째. 한유진은 말을 이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불고 내가 기생하던 그 썩은 뿌리를 내 손으로 뽑아내는데 협조하는 거다. 그러면 내 놈이 아까 나한테 했던 그 역겨운 성희롱과 모욕죄는 잠시 눈 감아줄 수도 있지. 마광철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이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건 다 불겠습니다. 좋아. 한유진은 다시 등을 기댔다. 내 놈 뒤에 푸른 기획이라는 곳이 있다고 했지. 그리고 허 의원. 마광철은 침을 꿀꺽 삼켰다. 네. 맞습니다. 푸른 기획 대표 백상태. 그놈이 진짜입니다. 저희는 그냥 백상태가 던져주는 떡고물이나 받아먹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백상태. 그리고 허 의원은 허영심 의원 말하는 건가? 예, 맞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허영심. 그 여자가. 마광철이 무언가 말하려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입을 다물었다. 말해. 그 여자가 뭘 어쨌는데. 그게 백상태와 허영심 의원이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2 사람 사실혼 관계라는 소문도 있고. 아무튼 공항의 모든 이권은 그 2 사람 손에서 나옵니다. 면세점 물품 밀반출, 신규 입점 업체 선정 비리, 심지어 공항 환승 구역을 통한 불법적인 사람 장사까지 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한유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인신매매. 이건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국제적인 범죄였다. 증거는 없습니다. 백상태 그놈 뱀 같은 놈이라 절대 꼬리를 안 남깁니다. 모든 거래는 차명으로 하고 저희 같은 놈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웁니다. 그럼 넌 쓸모가 없군. 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 잠깐만요. 사령관님. 마광철이 다급하게 외쳤다. 증거는 없지만 길이 있습니다. 제가 그놈들 금고 위치를 압니다. 한유진이 걸음을 멈췄다. 백상태가 운영하는 비밀 아지트가 있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한 고급 빌라입니다. 거기서 허영심 의원이랑 매주 접대를, 아니 파티를 엽니다. 온갖 정재계 쓰레기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장부가 있을 겁니다. 마광철은 필사적이었다. 그리고 제 부하놈들, 아까 사령관님께 같이 잡혀온 놈들, 그놈들 중에 김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김판호라고. 그놈이 원래 백상태 밑에서 전산 관리하던 놈입니다. 해킹 전문입니다. 그놈이라면 백상태 컴퓨터 뚫을 수 있을 겁니다. 한유진은 마광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토해내는 저 모습. 저것이 인간의 본성이었다. 하지만 그 정보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좋다. 내 놈에게 기회를 주지. 한유진이 헌병단장을 불렀다. 마광철, 이자는 지금부터 중요 참고인이다. 특별 관리한다. 그리고 방금 말한 김판호. 따로 데려와. 내가 직접 면담한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실을 나오며 한유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휴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썩어 빠진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그때 그녀의 군용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뜻밖의 인물이었다. 합동참모의장 윤태식 대장. 육군 출신의 합참의장이었다. 그리고 허영심 의원과 같은 학연으로 얽혀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자였다. 중장 한유진입니다. 의장님. 한 장군. 수화기 너머로 윤태식 대장의 낮고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가? 일개 깡패들 잡자고 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헌병대까지 동원해?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떠드는지 알아? 보고받았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휴가 중 조폭 소탕이라는 기사 말입니까? 장난하나. 당장 그 사건 경찰에 이첩해. 군인이 왜 민간인 수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가? 한 장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쯤에서 덮어. 그건 명령일세. 명령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렸다. 명백한 압력이었다. 한유진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이 서쪽 바다, 그녀가 지켜야 할 영토를 향했다. 의장님, 죄송하지만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뭐라고? 본 사건은 단순 민간인 비리가 아닙니다. 국가 중요시설 가급인 인천국제공항의 안보가 통째로 뚫린 명백한 국가 안보 사안입니다. 한유진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리고 방금 그 발언 허영심 의원의 청탁을 받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합참의장으로서의 공식적인 명령입니까? 어느 쪽이든 저는 제 방식대로 이 썩은 뿌리를 도려낼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대한민국 중장이 대장에게, 그것도 합참의장에게 선전포고를 한 순간이었다. 합참의장과의 통화는 한유진의 투지에 기름을 부었다. 덮으라는 압력은 그 뒤에 상상 이상의 거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사령관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부사령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합참의장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사실상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괜찮지 않으면 대한민국 해병대가 괜찮지 않은 거다. 한유진은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수사본부 지금부터 이중으로 간다. 공식적으로는 수도방위사령부와 공조하며 공항 상사의 갈취 혐의를 수사하는 표면팀을 운영한다. 그녀가 작전 지도에 붉은 펜으로 선을 그었다. 그리고 이면팀을 가동한다. 해병대 정보단 직속 그림자 요원들을 투입한다. 그림자 요원. 해병대 정보단 내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비공식 특수정보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적진 침투, 요인 암살, 정보 교란 등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유진의 직속 부대였다. 목표는 영종도 백상태의 아지트, 마광철이 말한 장부를 확보한다. 그리고 해커 김판호. 그놈을 이용해 푸른 기획의 내부 전산망을 전부 털어. 하지만 사령관님, 민간인 사찰은 불법 사찰이 아니다. 한유진이 부사령관의 말을 잘랐다. 국가안보시설을 위협하는 적에 대한 방첩 활동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같은 시각 영창특별면회실. 해병대 헌병의 감시 아래 마광철과 그의 옛 부하 김판호가 마주 앉았다. 김판호는 마광철보다 덩치는 작았지만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형님, 이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까? 김판호가 덜덜 떨며 물었다. 닥쳐, 이 새끼야. 마광철은 예전의 마광철이 아니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진짜 권력과 힘을 목격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백상태나 허영심은 저 별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 죽어. 아니, 이대로 가면 죽어. 근데 살 길이 딱 하나 있다. 마광철은 김판호에게 한유진의 제안을 설명했다. 미쳤습니까, 형님? 백상태 컴퓨터를 털자고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걸리면 우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쥐도 새도 모르게. 그래서 마광철이 책상을 내리쳤다. 어차피 죽을 거 저 여자. 아니, 저 사령관님한테 줄 서는 게 낫지 않겠냐? 백상태 밑에 있어봐야 평생 개 취급이야. 근데 저분은 다르다고. 아까 공항에서 봤지. 그 눈빛. 그건 진짜였어. 마광철은 흥분했다. 그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일종의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을 개갈보년이라 모욕했던 그 깡패 두목에게 기회를 주는 저 여자의 배포. 그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형님 말은 저 사령관이라는 여자가 백상태랑 허영심을 이길 수 있다 이겁니까? 이기는 정도가 아니야, 이 새끼야. 씹어먹을 수 있다. 마광철의 눈에 광기가 어렸다. 너 백상태한테 밉보여서 여기 공항 깡패들 전산이나 만지고 있지. 내 실력 여기서 썩힐 거야? 저 사령관님이 내 실력 인정해준대. 내가 백상태 대가리만 제대로 따오면 너 새 사람 만들어준다고 하셨어. 새 사람. 그 한마디에 김판호의 눈빛이 변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해보겠습니다. 백상태 그놈이 쓰는 서버. 제가 심어놓은 뒷문이 있긴 합니다. 그놈이 저를 너무 얕봤죠.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날 밤 검은 파도가 몰아치는 영종도 앞바다. 어둠보다 더 짙은 검은색 작전복을 입은 해병대 그림자 요원 3명이 고무보트에서 내려 백상태의 호화 빌라가 있는 절벽 아래로 접근했다. 알파 포인트 진입. 경계 이상 무. 브라보 감시 카메라 확인. 사각지대 확보. 찰리 절벽 등반 개시. 그들은 소리 없이 절벽을 올랐다. 빌라에서는 요란한 음악 소리와 남녀의 교성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광철의 말대로 파티가 한창이었다.
같은 시각 해병대 사령부 지하 벙커. 김판호가 정보단 요원들의 감시 아래 군용 슈퍼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시작합니다. 푸른 기획 메인 서버 뒷문으로 접근 시도. 김판호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모니터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방화벽. 젠장, 평소보다 3겹이나 더 쳤잖아. 백상태 그놈 뭔가 냄새를 맡았나. 시간 없어. 10분 안에 뚫어. 정보단장의 재촉에 김판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한편 영종도 빌라. 절벽을 타고 오른 찰리가 2층 테라스에 발을 디뎠다. 내부가 훤히 보였다. 목표. 허영심 의원 확인. 백상태 확인. 그리고 요원의 목소리가 순간 굳었다. 사령관님, 예상치 못한 인물입니다. 합참의장 윤태식입니다.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한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합참의장이 조폭과 부패 정치인의 비밀 파티에 함께하고 있었다. 녹화, 녹음. 모든 걸 담아. 예, 알겠습니다. 빌라 내부에서는 3사람의 추악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아, 의장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 한유진이라는 년, 그거 아주 미친년입니다. 허영심 의원이 윤태식 대장의 잔에 술을 따르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듣자 하니 육군 참모총장한테도 꼬리치다 까여서 해병대로 갔다던데. 별 3개. 그거 다 윗대가리들 좆 빨아줘서 단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장님? 허허. 허 의원 말씀이 과하십니다. 윤태식이 겉으로는 웃었지만 그 말에 동조하는 눈치였다. 백상태가 끼어들었다. 의장님, 한유진 그년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결국 계집입니다. 사령관, 지랄하네. 보지 구멍에 미사일이라도 박았나. 그녀는 그냥 저희가 좀만 손 쓰면 됩니다. 손을. 어떻게? 마광철 그 병신 새끼는 이미 끝났고 한유진이가 지금 공항을 들쑤시고 다니는 모양인데. 의장님, 이거 하나만 막아주십시오. 백상태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공항 보안 시스템. 특히 화물 터미널 쪽 감시 시스템을 30분만 마비시킬 수 있는 키입니다. 의장님께서 수방사 쪽에 훈련 상황이라고 한마디만. 이게 뭔가 곧 큰 손님이 오십니다. 아주 북쪽에서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답례품을 보내야 합니다. 윤태식의 눈이 번뜩였다. 북쪽 답례품. 그 답례품이라는 게 설마 의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우리 군의 차세대 그것입니다. 허허. 자세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차세대 군사기술 유출. 그것도 북한으로. 한유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사령관님. 그때 김판호가 다급하게 외쳤다. 뚫었습니다. 푸른 기획 내부 장부.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건 그냥 장부가 아닙니다. 암호화된 군사 기밀입니다. 북측 인사들 접촉 로그 그리고 답례품이라고 불리는 서해안 배치 신형 유도탄 설계도. 통제실에 있던 모든 이가 숨을 삼켰다. 백상태 그 새끼.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었습니다. 간첩이었습니다. 찰리. 한유진이 마이크에 고함을 질렀다. 당장 그 빌라 안에 있는 놈들 전원 생포한다. 이건 방첩 작전이다. 그림자 전원 지금 즉시 강철을 발동한다. 강철 코드. 사사를 불사한 해병대 최상위 등급의 무력 진압 명령이었다. 알겠습니다.
테라스에 있던 찰리가 허리춤에서 섬광탄을 꺼내들었다. 알파 브라보. 진입로 확보. 목표는 전원 생포. 저항시. 알지? 확인. 가자. 유리창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림자들이 추악한 연회장으로 뛰어들었다. 쾅. 콱쾅. 빌라의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3명의 그림자가 연회장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다. 크. 뭐야. 악. 눈. 섬광탄이 터지며 술과 욕정에 취해 있던 백상태와 허영심, 그리고 윤태식 대장의 눈을 멀게 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그림자 요원 찰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울렸다. 백상태가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있던 권총으로 손을 뻗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저항한다. 퍽. 찰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소음기가 달린 권총에서 발사된 고무탄이 백상태의 손목을 정확히 맞췄다. 으악. 내 손. 백상태가 나뒹굴었고 알파와 브라보 요원이 순식간에 윤태식과 허영심을 제압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 국회의원 허영심이야. 내 놈들 소속이 어디야?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나 합참의장이야. 두 사람은 자신들의 신분을 외쳤지만 그림자 요원들은 묵묵히 그들의 손에 수갑을 채울 뿐이었다. 사령관님, 목표 전원 확보했습니다. 백상태는 저항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현장에서 답례품으로 추정되는 신형 유도탄 설계도 원본과 북측과의 접선 내용이 담긴 하드디스크 확보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보고를 받는 한유진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잘했다. 전원 사령부로 압송해. 단, 윤태식은 합참의장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따로 압송한다. 국방부 장관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한다. 새벽녘 해병대 사령관실. 한유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앞에는 이번 사건의 1등 공신인 마광철과 김판호가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깡패나 해커가 아니었다. 국가 반역죄를 막아낸 증인이었다. 사령관님, 저희는 시키는 대로. 마광철이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한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마광철, 김판호. 예. 너희들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도왔는지 안다. 살고 싶어서였겠지. 두 사람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의 심장이 적의 손에 넘어갈 뻔했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는 분명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 한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하지만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로 역시 분명히 인정받아야 한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2장을 집어들었다. 너희들의 공항 갈취 및 폭행 건은 이번 간첩 검거 공로를 참작하여 검찰의 기소 유예 및 특별 감면을 건의하겠다. 기소 유예. 마광철과 김판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징역 20년을 각오했던 그들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다. 한유진이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희들 그 주먹, 그리고 그 손가락. 다시는 썩어 빠진 놈들을 위해 쓰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사람이 될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 같은 놈들. 어둠 속에서 주먹질이나 하던 놈들, 손가락이나 놀리던 놈들. 그 능력, 이제부터는 이곳을 위해 써라. 한유진이 사령부 창밖을 가리켰다. 해병대 정보단 산하, 사이버 및 대테러 특수임무대. 새로 창설할 거다. 예. 저희가 군대를,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아니 전문가들을 모아서 진짜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부대다.
마광철, 너는 내 부하들 데리고 대테러 전술 훈련 교관으로 써주마. 내 놈들 깡 쓸만하더군. 김판호, 너는 사이버 사령부에서 내 해킹 실력 국가를 위해 써라. 이것은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다. 사령관님. 마광철이 그 자리에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저 같은 개쓰레기한테 어찌 이런. 김판호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일어나라. 한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이건 은혜가 아니다. 명령이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이 나라의 진 빚을 갚아야 한다. 내 밑에서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각오. 됐나? 마광철이 눈물을 닦고 군인처럼 주먹을 쥐고 일어섰다.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이 마광철. 아니, 이병 마광철. 지금부터 사령관님께 제 뼈를 묻겠습니다. 필승. 그의 어설픈 경례에도 한유진은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개과천선. 진정한 참교육은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힘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국방부 긴급 브리핑이 열렸다. 국방부 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현역 합참의장을 포함한 일부 군 고위 간부와 정치인이 결탁하여 북측에 군사 기밀을 유출하려던 국가 반역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허영심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즉각 구속되었다. 윤태식 대장은 군복이 벗겨진 채 군사법정에 섰다. 백상태의 푸른 기획은 뿌리째 뽑혀 그와 연루된 모든 부패 사슬이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진미분식의 노부부는 어느 날 가게 앞에 놓인 익명의 후원금 봉투와 앞으로는 걱정 마십시오. 대한민국 해병대가 함께합니다라는 짧은 편지를 받았다. 며칠 뒤 한유진은 다시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 이번에는 사령관이 아닌 평범한 여행객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진미분식에 들러 그날 미처 먹지 못했던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저번에 그 아가씨? 할머니는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았다. 할머니, 저번에 외상값 갚으러 왔습니다. 한유진이 웃으며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이고 무슨.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데. 혹시 군인 맞으시죠? 한유진은 대답 대신 맛있게 떡볶이를 먹을 뿐이었다. 그녀는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그저 공항이 내려다 보이는 의자에 앉아 평화롭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켜낸 평화였다. 휴. 그녀가 막 눈을 감고 짧은 휴식을 취하려던 순간 주머니 속의 군용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다. 지잉. 새로운 임무였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유진은 떡볶이 마지막 조각을 입에 털어넣고 모자를 고쳤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다시 서쪽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진미분식의 떡볶이. 그 매콤하고 따뜻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맛이 혀끝을 감도는 순간이었다. 한유진이 막 되찾으려 했던 그 찰나의 휴식은 주머니 속 군용 스마트폰의 날카로운 진동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지잉. 액정에는 발신자가 뜨지 않았다. 암호화된 최상위 보안 등급의 직통 호출이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다. 한유진 중장입니다. 그녀는 떡볶이 꼬치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공항의 평화로운 소음이 순식간에 멀어졌다. 사령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코드 블랙입니다. 수화기 너머 국가안보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때렸다. 코드 블랙. 전면전 직전의 최악의 국지 도발 상황을 의미하는 암호였다. 위치, 목표, 피해.
한유진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해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서쪽 끝단 성인봉 관측소와의 통신이 15분 전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두절 직전 적 특작부대 침투라는 비명이 수신됐습니다. 성인봉 관측소. 한유진의 머릿속에 지도가 펼쳐졌다. 그곳은 단순한 관측소가 아니었다. 얼마 전 윤태식과 허영심이 북에 팔아넘기려 했던 대한민국의 차세대 음향 탐지 시스템 해신기 바다 신의 기운의 핵심 코어가 테스트 중인 곳이었다. 적 규모는 예측 불가입니다. 하지만 관측소 위성 여론이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외부에서의 폭파가 아닌 내부에서 냉각 시스템이 전부 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인력의 소행입니다. 해병대 유교단 백령도 주둔 부대은 즉각 반응 부대가 출동했으나 관측소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강력한 폭발물이 설치되어 접근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지금 관측소 내부에서 12명의 해병대원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악이었다. 기술 탈취와 인질극이 동시에 벌어진 것이다. 윤태식의 이적 행위는 실패했지만 그가 넘기려 했던 정보는 이미 북의 손에 일부 넘어갔고 그들은 이제 물건을 직접 가지러 온 것이었다. 알겠다. 즉시 사령부로 복귀. 아니, 한유진은 말을 바꿨다. 그녀는 방금 그녀를 공항에 내려준 해병대 1사단 소속의 기동 헬기를 돌아보았다. 현 시간부로 여명의 강철 작전을 재개한다. 나는 즉시 현장으로 이동한다. 국가안보실장께서는 대통령께 작전권 일임을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장군님 부디. 필승. 한유진은 통화를 끊고 헬기 조종사를 향해 달려갔다. 목표 변경. 백령도 유교단 사령부. 지금 당장. 헬기가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다시 떠오르자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다. 한유진은 헬기 안에서 자신의 진짜 무기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첫 번째 통화는 헌병단, 아니 그림자 특임대 임시 숙소에 대기 중이던 마광철에게 연결되었다. 마광철. 예. 사령관님. 이병. 아니 훈련병 마광철. 개소리 집어치워. 내 놈들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증명해봐. 내 놈들 공항 상사 식구들 싸그리 긁어 모아서 10분 안에 김포공항 군용기 터미널로 튀어와. 전투복. 아니 가장 편한 작업복 입고 와. 늦으면 너희들은 영창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서해 바다에 젓갈을 담가버릴 거다. 10분. 예, 알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통화는 정보단에서 훈련 중이던 김판호에게 연결되었다. 김판호. 충성. 훈련병 김판호. 내 놈 손가락 아직 쓸만한가? 예. 물론입니다. 좋아. 지금 당장 해신기 시스템의 모든 백도어를 찾아내. 그리고 그 시스템을 외부에서 완벽하게 장악할 방법을 강구해. 백령도 유교단 지휘통제실에서 나랑 만난다. KTX보다 빠른 수송기 보낼 테니 튀어와. 네. 해신기 말입니까? 사령관님, 그건 민간인인 제가. 민간인? 넌 이제 민간인이 아니야. 내 무기다. 못하면 넌 그냥 고철이다. 알았나?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한유진은 통화를 끊고 헬기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서해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백령도 성인봉 관측소. 내부는 차가운 정적과 피냄새로 가득 찼다. 북한 정찰총국 580부대,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기로 이름난 리무혁 소장한 국군 중장의 해당이 쓰러진 해병대원의 군화로 담배를 비벼 껐다. 후. 남조선 새끼들. 공기는 맑아서 좋군. 그는 인질로 잡힌 12명의 해병대원들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자, 남조선 동무들.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목숨은 붙여주지. 저기 저 해신기라는 물건. 저거 해체하는 방법. 아는 새끼 손들어 보라우.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리무혁이 쯧 혀를 차며 옆에 있던 부관에게 고갯짓했다. 부관이 인질 중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중사 한 명을 끌어냈다. 내 놈이 책임자인가? 그렇다 이 붉은. 퍽. 리무혁의 군화가 중사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다. 입이 거칠구나 동무. 하긴. 내 놈들 사령관이라는 년도 입으로 별을 달았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리무혁이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이번 작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한유진 중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태식에게서 받은 정보에도 그녀에 대한 경고가 가득했다. 그 강철의 나비라던가. 크크. 계집이 사령관이라니. 얼마나 많은 놈들 밑에서 다리를 벌려댔으면. 그년 보지는 아주 강철로 만들었나 보지. 닥쳐. 이 개새끼야. 우리 사령관님을. 중사가 피를 토하며 외쳤다. 어허. 감동적이군. 리무혁은 관측소의 주 통신망을 열었다. 그는 이 통신이 이미 남측 지휘부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듣고 있나 남조선 지휘부. 아니. 듣고 있나 한유진 사령관. 그가 마이크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그대들이 애지중지하는 해신기를 가지러 온 인민의 군인 리무혁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그대들의 귀여운 해병대원들이 내 앞에서 어떻게 교육받는지 잘 들려주갔어.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고 부관에게 다시 고갯짓했다. 저 새끼. 손가락부터 하나씩 잘라라. 그년이 받을 때까지. 어디 강철 보지가 얼마나 버틸지. 내기해 볼까? 관측소 안에 끔찍한 비명과 함께 리무혁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백령도 유교단 지휘통제실. 성인봉 관측소에서 울려 퍼진 해병대원의 끔찍한 비명과 리무혁의 조롱은 스피커를 타고 통제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유교단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사령관님. 이대로는. 침착해 여단장.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전투복으로 환복한 한유진의 목소리만이 유일하게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빛났다. 저놈 지금 우리를 도발하고 있어. 우리가 이성을 잃고 무리하게 진입하길 바라는 거다. 해신기 코어를 해체할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하지만 인질이. 그래서 더더욱 이성으로 싸워야 한다. 그때 통제실 문이 열리고 두 무리의 이질적인 존재들이 들어섰다. 한 무리는 방금 수송기에서 내린 듯 헐떡이는 김판호였다. 그는 군인들 사이에서 위축될 법도 했지만 한유진의 눈과 마주치자 입술을 깨물었다. 사령관님. 김판호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에 해신기 시스템 구조도 전부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잘했다 김판호. 저기 내 자리다. 한유진이 가리킨 곳은 통제실의 가장 핵심인 시스템 통제 콘솔이었다. 정규군 오퍼레이터들이 기겁했지만 한유진의 눈빛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다. 저 관측소를 내가 장악해. 저놈들이 믿고 있는 그 철옹성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려. 할 수 있나? 사령관님이 저한테 주신 새 삶입니다. 이 손가락. 오늘 여기서 부러져도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김판호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뒷골목의 해커가 아니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 마광철과 그의 공항 상사 식구 5명이었다. 그들은 어설픈 전투복 대신 낡았지만 몸에 익은 검은색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엄격한 군기에스가 잡힌 지휘통제실의 흡사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했다. 모든 장교가 숨을 죽였다. 사령관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마광철 외 5명. 도착했습니다. 마광철이 땀을 뻘뻘 흘리며 어설픈 경례를 붙였다. 한유진은 그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꼴들하고는 딱 똥통에 처박기 좋은 몰골이군. 예, 뭐, 잘됐다. 너희들이 들어갈 곳이 딱 똥통이거든. 한유진이 거대한 작전지도 앞으로 그들을 불렀다. 여기가 성인봉 관측소다. 진입로는 적의 부비 트랩으로 막혀 있다. 정문은 강철로 된 1급 방호문이다. 적들은 지금 저 안에서 우리 해병대원들을 방패 삼아 기술을 빼내고 있다. 그녀가 지도의 한 지점을 붉은 펜으로 강하게 찍었다. 하지만 저 관측소에도 구멍이 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관측소의 폐기물과 오수를 배출하는 지하 배설물 처리관이었다. 여긴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잊힌 통로다. 직경은 겨우 1m. 쥐새끼나 너희들 같은 놈들이 기어 들어가기엔 안성맞춤이지. 마광철의 얼굴이 하얘졌다. 사령관님, 설마 저희더러 저 시궁창으로 싫은가? 한유진의 눈이 마광철을 쏘아보았다. 싫으면 지금 당장 돌아가. 그리고 평생 공항 깡패로 살다가 이번에 내가 덮어준 죄까지 합쳐서 감옥에서 썩어. 선택은 너희들 몫이다. 마광철은 한유진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아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그 역겨운 조롱과 비명을 떠올렸다. 자신도 쓰레기처럼 살았지만 저런 진짜 개새끼들은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회를 준 이 무서운 여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닙니다. 마광철이 침을 삼켰다. 똥통. 좋습니다. 평생을 똥통에서 굴렀는데 마지막 가는 길 나라 구하는 똥통이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뒤를 돌아 자기 식구들을 보았다. 들었지 이 새끼들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라 구한다. 죽어도 영웅이고 살아도. 사령관님이 새 사람 만들어주신댔어. 쫄리면 지금 꺼져.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도 공포가 아닌 도끼가 서려 있었다. 좋아. 한유진은 해병대 특수수색대장에게 눈짓했다. 저들에게 그림자 장비를 지급한다. 소음 권총, 섬유 스코프, 그리고 무적도용 단검. 총은 쓰지 마라. 너희들은 총보다 주먹과 칼이 더 익숙할 테니. 그녀는 마광철에게 다가갔다. 너희들의 임무는 구출이다. 김판호가 저놈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10분. 그 10분 안에 인질들을 확보하고 해신기 코어에 폭발물을 설치한다. 할 수 있나? 마광철은 대답 대신 거친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짝 소리나게 후려쳤다. 이병 마광철.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필승. 작전은 즉시 개시되었다. 한유진이 이끄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알파팀이 정문으로 이동, 적의 시선을 끌기 위한 양동 작전을 준비했다. 리무혁, 듣고 있나? 한유진이 확성기를 들었다. 내가 원하는 강철 나비가 왔다. 더 이상 내 부하들 괴롭히지 마라. 내 상대는 나다. 관측소 스피커에서 리무혁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오, 그년이 왔군. 그년이 왔어. 한유진, 내래 그년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다. 인질들을 석방해라. 그리고 투항해.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살 길? 크하. 이 계집년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한유진. 내년이 지금 내 앞에 있었으면 내가 내년 전투복을 찢어발기고 그 별 3개 달린 가슴팍을 내 군화발로, 아니 내 조주로 진뭉개 줬을 텐데. 왜 말이 없나? 꼴리나? 하긴 군대에서 썩은 보지는 거친 걸 좋아한다고 들었다. 내년이 지금 당장 알몸으로 기어 들어와서 내 군화라도 합는다면 인질 몇 놈은 살려줄 수도 있지. 어때? 내년에 그 비싼 구멍 내 병사들한테 포상으로 돌려볼까? 한유진의 곁에 있던 유교단장이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한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목에 찬 시계의 초침만 바라보고 있었다. 김판호. 3, 2, 1. 지금.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인 순간 김판호가 키보드의 엔터키를 내리쳤다. 가자, 이 썩을 놈들아. 해신기 시스템 지금부터 내가 접수한다. 夸과광. 김판호의 해킹이 시작됨과 동시에 성인봉 관측소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비상전력으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 리무혁이 장악했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먹통이 되기 시작했다. 뭐야? 이 개새끼들. 통신병. 뭐 하는 거야? 리무혁의 당황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지금이다. 한유진은 차가운 시선으로 암흑에 잠긴 관측소를 바라보았다. 마광철. 똥통은 즐거웠나? 그녀의 무전기 너머로 역한 악취와 함께 마광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족같습니다. 사령관님. 하지만 이제 다 왔습니다. 철문 넘어가. 그놈들 안방입니다. 좋아. 지금부터 내 놈들 방식대로 참교육을 시작해. 치지직. 성인봉 관측소의 모든 것이 암흑과 혼돈에 빠졌다. 김판호가 관측소의 신경망을 장악했다. 비상등은 엉뚱한 곳에서 켜졌고 방화 셔터는 멋대로 내려왔으며 내부 통신망에서는 군가 대신 시끄러운 소음이 흘러나왔다. 이 개새끼들. 남조선 놈들이 사이버 공격을. 당장 복구해. 리무혁이 날뛰었지만 이미 늦었다. 바로 그 순간 인질들이 모여있던 해신기 코어룸의 한쪽 구석,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폐기물 처리구의 철제 덮개가 소리 없이 열렸다. 스르륵. 시궁창에 오물과 악취를 온몸에 뒤집어 쓴 6명의 사내, 마광철과 그의 그림자들이 지옥의 악귀처럼 기어나왔다. 북한군 보초 2명이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냐? 하지만 그들은 방아쇠를 당길 틈도 없었다. 푸식. 퍽. 마광철의 손에 들린 무적도 단검이 한 놈의 목을, 다른 부하의 주먹이 다른 놈의 턱을 으스러뜨렸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총성이 울리지 않는 가장 원시적이고 잔혹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씨발. 냄새. 마광철이 오물을 뱉어내며 인질로 잡힌 해병대원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마광철의 작업복에 달린 희미한 해병대 마크 한유진이 지급한 것을 보고 안도했다. 우린 사령관님이 보낸 청소부다. 마광철은 신속하게 인질들의 결박을 풀었다. 그리고 해신기 코어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기계장치였다. 김판호. 이 개새끼야. 폭탄 어디다 설치하라고. 마광철 씨. 들려요? 코어 냉각 장치. 7번 밸브에 설치해요. 내가 거기로 신호 보내면 저거 통째로 날아갈 거야. 마광철이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깡패 생활로 다져진 그들의 눈치와 손발은 이런 비공식 작전에서 오히려 빛을 발했다. 같은 시각 한유진이 이끄는 알파팀은 정문을 향해 움직였다. 리무혁. 이제 내 놈의 쇼는 끝났다. 한유진. 이 계집년이 감히 내년이 내 부하들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쾅. 알파팀이 1급 방호문에 소형 폭약을 터뜨렸다. 문이 뜯겨나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리무혁의 이목을 끌기엔 충분했다. 전원 2층 관제실로 우회 진입한다. 리무혁은 정문이 뚫릴 것이라 예상하고 주 병력을 그곳으로 이동시켰다. 저 쌍년이 정문으로 온다. 쏴. 다 쏴 죽여. 전염만 잡아서 내래 직접 그 보지를 찢어 죽일 거다. 리무혁이 이성을 잃고 날뛰는 사이 한유진은 이미 건물의 환기구를 통해 리무혁이 숨어있는 2층 관제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KO 권총 한 자루와 무적도 단검 한 자루뿐이었다. 철컥. 관제실의 천장 환풍구 덮개가 열리고 한유진이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내려섰다. 관제실 안에는 통신병을 닥달하던 리무혁과 그의 호위병 2명뿐이었다. 안녕, 리무혁. 한유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리무혁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네. 내년이. 어떻게? 내 놈이 너무 시끄럽게 지저대서 말이지. 강철 보지 운운하던데. 직접 확인해 보시지. 쏴 죽여. 호위병 2명이 본능적으로 소총을 겨누었지만 한유진이 더 빨랐다. 탕. 2발의 총성. 정확하게 2 호위병의 미간을 꿰뚫었다. 관제실에는 한유진과 리무혁 단둘만이 남았다. 리무혁은 괴물 같은 그녀의 사격술에 순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군화 속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뽑아들었다. 그는 북한군 최정예 특작부대 사령관이었다. 백병전의 달인이기도 했다. 크크. 잘됐다 이년아. 내년에 그 뽀얀 목을 내래 직접 따주마. 리무혁이 거대한 덩치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한유진이 무적도의 최고 교관이라는 것을. 파박. 한유진은 그의 공격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날이 리무혁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다. 리무혁이 단검을 떨어뜨리자 한유진의 팔꿈치가 지체 없이 그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숨이 막힌 리무혁이 무릎을 꿇자 한유진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내 놈이 내 부하들 손가락을 잘랐지. 쾅. 그녀는 리무혁의 얼굴을 관제실 콘솔에 쳐박았다. 내 놈이 나를 갈보년이라 불렀지. 쾅. 그리고 내 놈이 감히 내 조국을 넘봤지. 콰지직. 한유진은 리무혁의 오른팔을 잡아 어깨 관절을 통째로 뽑아버렸다. 아악! 리무혁의 끔찍한 비명이 관제실을 채웠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다. 한유진은 피가 튄 뺨을 닦지도 않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살려 주시오. 살려달라고. 내 놈 같은 버러지에게는 죽음도 사치다. 한유진은 그의 부러진 팔을 군화로 짓밟았다. 넌 살아서 내 놈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를 거다. 내 놈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내 가족들. 내가 반역자가 되는 순간 그들 역시 수용소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될 테니 내 놈의 정보가 그들의 목숨값이다. 이제부터 노래해라 리무혁.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 리무혁의 눈에 절망이 떠올랐다. 그때 무전기가 울렸다. 마광철이었다. 사령관님, 인질 전원 구출.
해신기에 선물도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 개새끼들이 문을 잠그고 튀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판호. 예, 사령관님. 저도 지금 애들이 문을 잠가서 코어룸 강제 개방. 안 됩니다. 리무혁의 부하들이 도주하며 코어룸의 방폭문을 밖에서 용접해버린 것이었다. 젠장. 한유진이 관제실 지도를 보았다. 코어룸은 지하 3층. 그녀가 있는 곳은 2층. 마광철. 버텨. 내가 지금 간다. 한유진이 관제실을 박차고 나가려던 순간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리무혁이 비상용 조명탄을 터뜨리며 숨겨둔 무전기로 외쳤다. 네. 대장 동지. 작전. 실패. 불바다를. 그것은 자폭 명령이었다. 관측소 곳곳에 설치해둔 그들의 폭약이 일제히 점화되기 시작했다. 삐읍. 관측소 전체에 자폭 타이머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런. 한유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지하 3층의 마광철과 인질들을 그리고 유교단 지휘 통제실의 김판호를 동시에 떠올렸다. 김판호, 마광철, 전원 퇴출. 사령관님. 그때 마광철이 무전기를 통해 절박하게 외쳤다. 사령관님, 안 됩니다. 저희는 틀렸습니다. 사령관님이라도. 시끄러워. 당장. 사령관님. 마광철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저 같은 쓰레기. 사람 만들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사령관님. 마지막으로 필승 한번 외쳐봐도 되겠습니까? 흑. 마광철. 이 개자식아. 당장. 필승. 쾅으. 마광철의 마지막 경례와 함께 김판호가 원격으로 작동시킨 해신기의 폭약과 북한군이 설치한 자폭 장치가 동시에 터졌다. 성인봉 관측소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한유진은 폭발의 충격파에 휩쓸려 깨진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그녀의 시야에 거대한 불기둥이 마치 지옥의 꽃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마지막으로 보였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뒤에 찾아온 것은 역설적이게도 완벽한 고요였다. 한유진은 그 고요함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방금 전 무전기 너머로 들려왔던 마광철의 마지막 절규, 그 어설펐지만 진심이 담긴 필승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렸다. 아니, 안 돼. 그녀가 잃었던 그녀의 첫 부하였다. 서해 교전 중 자신의 미숙한 판단으로 적의 어뢰에 쓰러져간 앳된 얼굴의 그 해병. 그의 얼굴이 마광철의 피투성이 얼굴과 겹쳐졌다. 두 번은 잃지 않아. 그녀의 의식이 강철 같은 사명감이 죽음의 장막을 찢고 현실로 돌아왔다. 한유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고막은 터질 듯한 이명으로 가득 찼고 온몸은 깨진 유리 조각에 찔린 듯한 격통에 휩싸였다. 폭발의 충격파로 2층 관제실의 창문을 뚫고 튕겨나온 그녀는 기적적으로 건물의 잔해 더미가 아닌 폭신한 진액 비탈 위로 떨어져 있었다. 사령관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녀를 따랐던 해병대 특수수색대 알파팀 대원들이 먼지와 피로 범벅이 된 채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그들 역시 폭발에 휘말렸지만 한유진을 감싸 안고 함께 굴러떨어진 덕에 목숨을 건진 터였다. 부상자는 한유진이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었다. 전원 경상입니다. 하지만 사령관님, 팔이
그녀의 왼쪽 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뼈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다. 괜찮다. 한유진은 고통을 씹어삼키며 오른손으로 부러진 팔을 붙잡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백령도의 밤하늘을 수놓던 성인봉 관측소는 이제 거대한 불기둥과 검은 연기만을 내뿜는 무덤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지하 3층 코어룸이 있었던 자리, 지금은 시뻘건 불길이 역류하는 거대한 구덩이로 향했다. 그녀의 무전기는 아까부터 지독한 정적만을 토해내고 있었다. 마광철, 김판호. 그녀는 무너진 관측소 입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사령관님, 위험합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닥쳐라. 그녀는 알파팀 대장의 만류를 뿌리쳤다. 내 부하가 저 안에 있다. 내 부하. 그 한마디에 알파팀 대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들은 묵묵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잔해를 치우며 길을 텄다. 그때 진입로의 폭발물을 제거하고 뒤늦게 도착한 유교단 증원 병력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화염에 휩싸인 관측소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전원 생존자 수색.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유교단장의 고함과 함께 수백 명의 해병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화마가 집어삼킨 지하 벙커 입구에 섰다. 그녀의 군화 밑에서 아직 숨이 붙어있던 리무혁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한유진은 그를 짐승을 내려다보듯 차갑게 쏘아보았다. 크크. 봤나 한유진. 내년에 그 오만한 강철이 무너지는 꼴을 내년 부하들도 퍽. 한유진은 대답 대신 부러지지 않은 오른발 군화로 그의 입을 걷어찼다. 버러지 새끼. 그녀는 리무혁을 끌고 온 알파팀 대원에게 명령했다. 저놈 혀를 뽑아서라도 배후를 불게 만들어. 그리고 저놈이 그토록 원했던 불바다를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줘. 저놈은 살아서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참교육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지하 구덩이를 바라보았다. 마광철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들이 구출한 12명의 해병대원. 최소 18명의 목숨이 저 쇳물처럼 녹아내리는 불길 아래에 갇혀 있었다. 사령관님. 수색팀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가왔다. 지하 3층. 코어룸. 완전히 함몰됐습니다. 내부 온도가 수천 도입니다. 생존.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유진은 눈을 감았다. 필승을 외치던 마광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자신에게 새 삶을 달라며 눈을 빛내던 김판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똥통에 들어가면서도 나라를 구한다며 웃던 그 잡초 같은 사내들. 그녀가 그들을 사지로 밀어넣었다. 그녀가 그들을 죽였다. 아니다. 한유진이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놈들은 그렇게 쉽게 죽을 놈들이 아니야. 그녀는 불길이 치솟는 구덩이 옆 관측소의 낡은 설계도를 펼쳐들었다. 폭발의 충격으로 그녀가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이 맞춰졌다. 여기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코어룸 바로 옆에 붙어있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구형 정화조 구역이었다. 마광철이 들어갔던 그 똥통에 원조 똥통이다. 만약 폭발의 충격이 이쪽 벽을 무너뜨렸다면. 하지만 사령관님, 저긴 그냥 septic 탱크. 그 똥통이라도 살아있으면 되는 거다. 당장 굴착 장비 총동원해. 저기를 파. 그녀의 확신에 찬 명령에 해병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사령관님, 저기
저기서 한 해병이 땅바닥을 가리켰다. 모두가 불길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 해병은 땅의 미세한 진동을 느낀 것이다. 콘크리트 잔해 더미. 그 아래 구형 정화조의 환기구로 추정되는 작은 쇠 파이프에서 탕, 탕, 탕. 누군가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하지만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한유진은 망설일 틈도 없이 자신의 부러진 팔을 잊은 채 가장 먼저 잔해 더미로 달려들었다. 비켜. 다들 비켜. 그녀는 피가 철철 흐르는 손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콘크리트 덩어리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안 됩니다. 다 비켜. 삽 가져와. 곡괭이 가져와. 수십 명의 해병이 그녀와 함께 잔해를 파헤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쾅! 거대한 콘크리트 슬라브가 치워지자 그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역겨운 악취와 함께 쇠로 된 맨홀 뚜껑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필승이라는 단어가 피로 쓰여 있었다. 알파팀 대장이 맨홀 뚜껑을 열어젖혔다. 숨막히는 악취와 함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가 희미한 빛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광철이었다. 그는 폭발의 충격으로 얇은 벽을 뚫고 12명의 해병대원과 5명의 부하들과 함께 말 그대로 똥통 속으로 처박혀 있었다. 온몸이 오물과 피로 뒤엉켜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발. 마광철이 똥물에 절은 얼굴로 새벽빛을 등지고 선 한유진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었다. 령관님, 여긴 진짜 족같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의 뒤로 17명의 생존자들이 기적처럼 모두 숨을 붙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한유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백령도의 잿빛 하늘이 서서히 여명으로 물들고 있었다. 사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유교단 지휘 통제실. 모든 통신이 두절된 채 폭발의 충격파로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서 김판호는 자신의 콘솔에 머리를 쳐박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마광철을 죽였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해신기에 폭파 신호를 보낸 그 순간 자폭 타이머가 함께 터졌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했다. 3살. 그것은 자신 같은 쓰레기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 통제실 문이 열렸다. 김판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어차피 그는 이제 군사법정에서 동료들을 죽인 죄를 야, 이 개새끼야. 익숙한 하지만 죽었어야 할 목소리였다. 김판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소독약과 오물 냄새를 동시에 풍기는 마광철이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다. 형님? 이 씨발놈이 내가 내 마지막 필승을 그렇게 비장하게 만들어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죽은 놈처럼. 마광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김판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형님. 그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달려가 마광철을 끌어안았다. 두 개과천선한 사내는 통제실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들을 지켜보던 해병대 장교들 역시 그들의 전우회에 조용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일주일 뒤 해병대 사령부 사령관 한유진의 집무실. 그녀는 부러진 왼팔에 깁스를 한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부사령관이 들어와 보고했다.
리무혁.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 북정찰총국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윤태식과 허영심에게 해신기 정보를 샀던 국제무기 밀매 조직 코드네임 카시오페이아. 그들이 윤태식 라인이 제거되자 플랜 B로 리무혁을 매수해 직접 물건을 탈취하려 했던 겁니다. 카시오페이아. 한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공항의 작은 조폭에서 시작된 사건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를 노리는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의 꼴이었다. 리무혁의 정보에 따르면 그 카시오페이아의 수장은 아직도 우리 내부에 알아. 한유진이 서류를 덮었다. 그 쥐새끼는 내가 반드시 잡는다. 그리고 사령관님, 여기 부사령관이 머뭇거리며 불명예 전역이라는 글자가 적힌 서류를 내밀었다. 이번 성인봉 작전에서 사령관님께서 민간 인마광철 김판호를 독단적으로 작전에 투입하고 합참의 보고 없이 현장 지휘권을 행사하신 것에 대해 국방부에서 내가 책임진다고 했을 텐데 한유진은 그 서류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찢어버렸다. 사령관님, 부사령관, 이 나라 이 해병대가 서류 나부랭이로 지켜지는 것 같나? 내 방식이 틀렸다면 내가 이 별 3개를 떼겠다. 하지만 내 방식이 맞았기에 우리는 승리했다. 해신기라는 고철 덩어리는 잃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얻었고 적의 실체를 알았다. 그렇지 않나?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부사령관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같은 날 오후 사령부내 연병장 구석. 한유진은 깁스를 한 채 말끔한 정장 차림의 마광철, 김판호, 그리고 5명의 전직 조폭들을 만났다. 그들은 훈장을 받지 못했다. 그들의 작전은 비공식이었기 때문이다. 사령관님. 마광철이 쭈뼛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희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사령관님께서 저희를 강철로 만들어 주신다고. 한유진은 말없이 7개의 봉투를 그들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해병대 사령부 산하, 사이버 위협 대응 및 비정규전 연구소라는 이름이 박힌 민간자문위원 위촉장이 들어있었다. 이게 뭡니까? 너희들에게 주려던 그림자 특임대는 서류상으로 만들 수 없게 됐다. 대신 한유진이 김판호를 바라보았다. 너는 이 나라 최고의 방패가 되어 우리가 가진 모든 군사시설의 보안을 점검해라. 내가 뚫었던 그 뒷문들을 내가 직접 막아. 그리고 그녀는 마광철을 바라보았다. 너는 내 놈들 같은 쓰레기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우리 특수수색대원들에게 가르쳐라. 교양 따위는 없는 진짜 밑바닥의 싸움법을. 사령관님, 저희 같은 놈들이 감히. 마광철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울지 마라. 한유진이 깁스를 하지 않은 손으로 마광철의 어깨를 툭 쳤다. 너희들은 똥통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너희들이 구한 그 12명의 해병이 너희들의 새 삶을 보증할 거다. 2번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게 나에 대한 필승이다. 7명의 사내들이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그 어중간한 경계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로 그녀에게 경례를 올렸다. 필승.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해병대 사령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다. 한유진은 늦은 밤 집무실에서 서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군용 스마트폰이 아닌 개인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인천공항 진미분식. 장군님. 아니 고마운 손님. 덕분에 요새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공항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언제 한번 꼭 다시 들러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대접해 드릴게요. 한유진은 그 문자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 그녀가 지켜야만 하는 것, 그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빛나는 훈장이 아니었다. 그저 공항 식당에서 떡볶이를 파는 노부부의 저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녀는 부러진 팔의 고통도 잊은 채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서쪽 바다의 가장 깊은 어둠 카시오페이아가 숨어있는 그곳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그녀의 여명의 강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